495페이지 갑니다. 개발 관리로. 개발 관리로. 시험은 4문제에서 많이 할 땐 7개까지도 돼요. 7개 나오면 그의 시험은 되게 유난히 쉬웠던 해입니다. 작년 7개 냈고, 그 다음에 또 언제더라? 24회 때인가? 또 7개 냈고. 그래서 유난히 7개 낼 때는 쉬웠던 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서 7개를 냈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덜 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올수록 좋은데 올해 시험은 어렵게 낼 것 같다며요. 그러면 7개가 나올 일은 거의 없겠죠. 작년에 그렇게 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4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4문제가 나오든 7개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외워야 된다. 다 맞아야 돼, 다. 틀리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60점은 나오니까. 그래서 투자론은 어려우니까 반만 맞추자고 그랬고, 금융론도 다 맞기 어렵다고 그랬고, 간평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그러면 사실 점수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라도 맞아야 점수가 좀 나오니까 이쪽은 절대 틀리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자? 자꾸 읽으랬어요. 읽으셔라. 기본서 자꾸 읽으시랬어요. 그래서 진도 나갈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고, 모의고사 보기 전날 한번 읽어보시랬죠? 그러면 오늘은 진도 나갔고 일요일날 모의고사 보신다며요. 그럼 이번 주에는 2번 읽어보셔야겠네. 2번 읽어서 나오는 문제 다 맞으세요. 틀리지 마시고. 다 틀리지 마시고 다 맞으세요. 다 맞으세요. 다 맞으셔야 돼. 제가 이제 공부하실 것들은 495페이지 질문들 나와 있는 이용부터 시험에 내는데, 이용은 잘 안 나와요.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집약도라든지 또는 뭐 도시 스프롤이라든지 또는 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이런 것들에 개념 정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안 틀리실 거예요. 시험에 내지도 않지만 나온다면 뭐 그 정도 수준. 근데 집약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집약도는 이게 지대론 같은 거 내용 설명할 때도 집약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공부하셔야 되고, 체계는 개발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관리를 먼저 볼게요. 개발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관리에서도 한 문제는 꼭 냅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그 다음에 영역에 따라 분류했을 때, 방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그 구분하는 거 물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의 종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 가지고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하나 정도 물어보는 게 관리고, 이 부분에서 좀 내용이 많은 게 개발이죠, 개발. 그래서 개발은 2개 정도 나와요. 하나는 개발의 유형과 타당성 분석,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한 문제,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보시고, 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 쪽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LQ 값이라고 입지계수 구하는 거.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내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좀 잘 푸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개발에서는 개발 방식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묻죠. 개발하는 방법의 개념. 그래서 개발에서는 2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마케팅. 마케팅은 마케팅의 3가지 전략 묻습니다. 3가지 전략.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그리고 관계 마케팅. 요 3가지가 구별하는 거 시험에 묻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요즘엔 한 문제씩은 꼭 내니까. 그래서 이게 4문제 나올 때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7개 내는 경우에는 이용 쪽에서 하나 정도 물을 테고, 관리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내는 거고, 개발에다 하나 더 보태면 7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2문제 정도 날 만큼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니니까 보통 하나 정도 내고, 나머지에서 조금씩 더 나오면 이제 7개까지 나오는데, 올해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내면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다 맞으셔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495페이지 가셔서 이용부터 좀 보시면,
이용에서는 제일 먼저 개념들 아시자고 그랬으니까 양가로 2번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개념은 좀 알아두세요. 최유효 이용.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특성 할 때도 뭐 최유효 이용 이런 개념들 계속 등장했었으니까 개념은 아시자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봤을 때 그 부동산한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용도를 두고 최유효 이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에 그 최유효 이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시게 된 게 토지 특성 설명할 때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용도인 최유효 이용을 선택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는 어디서 찾았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고를 때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최유효 이용의 기준, 판단 기준.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얘는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돼요. 두 번째 합법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수익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용도를 최유효 이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를 두고 최유효 이용이라 한다. 그래서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계속 쓰는 용어들이니까. 3번에 있는 집약도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죠. 집약도. 그래서 집약도는 이게 이용 말고 지대론 할 때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집약도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약도는 자본의 대체성 또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이런 말과 동의어로 이해하시자. 그 문제 풀기 편하다. 그래서 지대론 문제 풀 때 도심의 토지가 고층화되는 이유는 그만큼 자본의 대체성이 낮아서다.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기초문제. 그래서 도심의 토지가 고층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약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집약도가 높아지면 자본의 대체성도 높아지는 거고 생산요소의 결합 비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집약도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의 3요소는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이라는 세 가지 생산 요소죠. 근데 이 세 가지 생산 요소 중에 토지는 그 양이 한정돼 있죠. 토지의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럼 그 양을 늘릴 수 있는 게 노동과 자본밖에 없는데 자본의 대체성이라고 하는 건 토지 대신 자본을 얼만큼 많이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많아질수록 집약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얘기는 자본으로 그만큼 토지를 많이 대체했다는 얘기니까 대체성도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합 비율이라는 건 토지의 노동과 자본이 그만큼 많이 결합되어 있을 때 집약도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 세 개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약도라는 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때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그만큼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겠죠. 그럼 집약도가 높아져요. 그때를 두고 집약적 토지이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을 조금만 투입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걸 집약도가 낮을 때 그래서 이걸 조방적 토지이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 조방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처음에 들었냐면 튀넨 배울 때 지대론에서 튀넨 배울 때 도심의 튀넨은 지대곡선의 모양이 두 가지 형태랬죠.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뜻은 도심 쪽은 지대가 높고 비싸다는 얘기였고 외곽 쪽은 지대가 낮고 싸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건 그만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애가 도심 쪽의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데 걔는 그만큼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애가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애가. 그래서 지대가 비싼 도심 쪽의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대가 상대적으로 싼 외곽 쪽의 토지가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조방적인 산업이 입지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집약적, 조방적 토지용 이런 말 나왔었죠. 얘가 단순히 이용 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지대론과도 연결되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49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거의 개념 설명해 놨고 그 옆에 49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거의 개념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리을번에 보면 토지용의 집약도가 늘어나는 이유, 증가되는 이유, 그러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심 쪽의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그만큼 지가가 높아서죠, 뭐. 땅값이 비싸서. 그래서 A번에 있는 지가의 상승이 집약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나머지들도 뭐 참고하지 뭐. 근데 그 밑에 4번과 5번에 보시면 토지를 아무리 집약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 한계 지점이 있을 테고 조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한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서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집약 한계는 기억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하고가 일치할 때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예요. 그럼 여기서 한계 수입이라는 말은 이 한계가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지널. 영어 단어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한 단위가 추가될 때 이런 뜻이에요. 한 단위가 추가될 때. 그럼 여기서 한 단위 추가된다는 건 토지는 그 양을 늘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노동이나 자본의 양을 늘릴 텐데 그 노동이나 자본이 하나가 더 추가될 때 늘어나는 수입을 한계 수입.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계 비용. 그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생산 요소 하나, 즉 노동자를 한 명 더 고용을 했다. 그럼 그 노동자 한 명 더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겠죠. 근데 그 노동자를 이용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 비용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고용하느라고 들어간 비용만큼의 수익을 그 노동자로부터 뽑아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이 조건 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극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점이 이윤 극대화점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 토지를 이용하면서 굳이 내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 이상으로 토지 이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얘가 토지 이용 집약도에서의 뭐다? 상한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상한선을 넘어서면 바로 손실을 입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과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집약 한계고, 조방 한계는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번에 뭐뭐가 일치할 때다. 내가 여기서 얻을 총 수입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의 크기가 어떻게 됐을 때 같아졌을 때 이걸 조방 한계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말은 이거보다도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하면 들어가는 비용만큼의 수익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손실을 발생시킬 테고, 거꾸로 이거보다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면 내가 얻는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손해를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라는 손익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게 조방한계입니다. 그럼 손해 나가면서 굳이 토지를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가 토지를 이용할 때에 하한선이 되는 집약도가 되는 거고, 이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손실이 생겨요. 얘가 손익분기점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차이가 생기죠. 그런 것들 구별하시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약도는 그래서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론 이런 거 설명할 때 다시 등장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한 페이지 넘겨서 498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4번에 입지잉여라는 개념이 나와요. 입지잉여. 그래서 얘는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번에 입지잉여란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윤을 입지잉여라고 부릅니다. 입지잉여. 그 개념은 알고 계시고.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동그라미 2번에 입지잉여의 발생 요건에서 첫 번째 줄,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으면 입지잉여는 모든 경제주체한테 똑같이 발생한다. 그럴 리가 없겠죠. 집약도가 똑같고 용도가 똑같고 입지 조건이 다 똑같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잉여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식당이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뭐 A라는 분이 할 때는 장사가 되게 잘 됐는데 다른 사람 들어오니까 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잉여가 모두 다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입지잉여의 개념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양가로 3번에 직가 구배 현상 나오죠? 번호가 역주행하고 있어요. 4번 다음에 3번이 나왔어. 직가 구배 현상인데. 이게 종종 있는 일이죠, 보면. 책에 보시다 보면 번호가 거꾸로 가고 막 건너뛰고. 출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양가로 3번의 직가 구배 현상은 개념은 1번에 있어요. 직가 구배 현상이란 입지 경쟁 때문에 도시의 집값 패턴이 도심이 집가가 가장 어떻고 높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만큼 집가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런 현상을 집가 구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이게 어떤 도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서 토지 가격, 집가는 가장 높아지겠죠. 그랬다가 얘가 어디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그 집가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모양처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3번이에요, 3번. 위 그림 직가 구배 곡선에서 이 그래프를 직가 구배 곡선이라 부른다는 거죠. 직가 구배 곡선에서 A분의 B가 C분의 D보다 기울기가 더 어떻다? 크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노스라는 양반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심으로부터 외곽까지 나가는 요 거리를 똑같은 거리만큼으로 잘라본 거예요. 똑같은 거리만큼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요 거리 외곽으로 이동한 만큼을 A라고 표시한 거죠. 그리고 집가 변동을 B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외곽 쪽으로 와서 요만큼 똑같은 거리 움직인 거예요. 똑같은 거리 움직인 걸 여기서는 C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요만큼이 C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집가 변동을 D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A, B의 기울기가 C, D의 기울기보다 크다라는 건 똑같은 거리만큼을 움직였는데 도심 쪽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외곽으로 움직일 때는 집가의 변동이 매우 크지만 외곽 쪽에서 움직였을 때는 집가의 변동이 그만큼 어떻다? 작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런 거 먼저 발견해 놓고 내 이름 붙여서 학설 만들면 장땡인 거죠. 사회과학의 가장 큰 장점이죠, 뭐. 그래서 3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굵은 글씨로 다 써놨어요. 즉,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때 집가 변동률이 어떻고 크고 외곽으로 갈수록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때 집가의 변동률이 그만큼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 불러요? 집가 구배 현상. 개념 정도 알고 계시면 되죠.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연한 얘기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3회 때 단독 문제로 나왔었어요. 도시 스프롤. 23회 때는 이 도시 스프롤 현상만 가지고 한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특징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도시 스프롤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도시 외곽의 난개발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 외곽의 난개발.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2번에 있는 것처럼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농촌에 사는 분들은 그냥 농촌에 사는 거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냥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산업화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도 돈 벌으려고 도시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됐는데 계속 인구가 유입되니까 그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가 확장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건 도시계획이 미처 마련되기도 전에 도시가 개발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겁니까? 난개발이라 부르는 거니까 도시 외곽의 난개발,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거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난개발은 8, 90년대 때 한참 했고 요즘에는 난개발 잘 못하잖아요. 법률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공법에서 많이 규제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특징이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23회 때. 그래서 기억본 스프롤 현상으로 집가 수준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가격이 어떻다?
낮다는 얘기야, 낮다. 왜? 도시계획이 잘 정비된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된 경우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만 들어섰을 때 당연히 가격은 그때가 더 싸겠죠. 그래서 도시 스프레 현상이 발생하면 난개발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지가 수준은 낮아진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럼 니은번에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도시 스프레 현상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발생하고 공업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틀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서든 발생하는 현상인 거고. 그 다음 디귿번 대도시 중심, 즉 도심에서는 땅값 비싸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난개발은 주로 어디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외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23회 때 정답이 됐던 지문은 도시 스프레 현상은 주로 도심부에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됐었습니다. 도심부도 아니고 도심부가 아니라 외곽지역이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업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23회 때 나왔던 시험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도 개념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동그라미 2번에 침입과 계승이란 말이 나와요. 침입과 계승. 침입과 계승. 근데 이 침입과 계승을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게 여관상이에요. 여관상. 주택의 여관상. 그럼 주택의 여관상은 여기가 고소득층 살던 고가주택 지역이었는데 이 동네에 이 사람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이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존재와는 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존재가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된 거죠. 이걸 두고 침입. 영어로는 invas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침입이에요. 그래서 개념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 말고 새로운 이질적인 존재가 새로 하나 끼어 들어오는 현상을 침입이라 부르고 그러면 이 침입한 새로운 존재는 이 지역에서 잘 적응을 해서 정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쫓겨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정착이 잘 이루어지면 계속 이러한 새로운 존재들의 유입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배우는 하양여가처럼 고가주택 지역에 고소득층이 안 살고 이제 누가 살게 되는 저소득층이 사는 현상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배운 뭐예요? 하양여가.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의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걸 두고 뭘 한다? 이걸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천이 또는 석세션 영어로는. 근데 이 천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들어봤어요? 천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할 때 가장 안쪽에 CBD 있었고 그 바깥에 전이 또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라는 데 있었고 그 바깥에 주거지역이 있었죠. 그럼 얘를 천이지대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안쪽에 있는 CBD에서 그 지역이 좁으면 바깥으로 어떻게 되겠어? 침입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침입이 이루어져서 이런 상업지역이 그 바깥에 따로 형성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외곽에 있던 주거지역에서 그 지역이 좁으면 안쪽으로 침입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침입을 통해서 뭐 그 두 개 사이에 두 개의 용도가 섞여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천이지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천이지대라 부를 때 이 천이가 누구랑 동의어? 계승과 동의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입과 계승 개념 기억하시고 돌아다니는 문제 중에 주택의 여과 현상은 침입과 계승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계승이 먼저 나타나고 침입이 나타난다. 침입이 먼저 나타나고 계승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개념 물어봐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6번에 한계지라는 거 나오는데 한계지는 토지 용어할 때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대론 할 때 리카르도라는 사람은 비옥도에 따라서 비옥간 땅의 노동지와 비옥도가 제일 낮은 땅인 한계지 사이에 수확액의 차익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할 때 또 한계지란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인 택지 한계지를 개념 정의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계지라는 건 그 용도로 사용되는 마지막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옥도가 낮아서 농지로 쓰는 제일 마지막 땅을 리카르도는 농지 한계지라 부른 거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서 택지로 이용되는 가장 멀리 나와 있는 땅을 택지 한계지라 부른 거고. 그럼 뭐 개념은 그렇고 특징에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몇 개가 있어서 기억본 보시면 자가의 한계지, 여기서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를 이해하세요. 택지 한계지.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원방권에 위치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자가가 뭐예요? 자가. 내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그러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가 도심에 있어요. 근데 도심에 집가가 비싸니까 집을 사는데 제일 외곽에 있는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니까 어떻게 해요? 멀어도 출퇴근을 하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차가는 뭐예요? 차가. 남의 집 빌린 집이에요. 전셋집. 그럼 전세를 얻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어디서? 가까이서 집을 구하겠죠. 전세 살면서까지 2시간 출퇴근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 즉 내 집이니까 남의 집 빌려서 살 때보다 좀 멀더라도 도심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가 내 집이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 때보다는 좀 더 멀리 있더라도 그걸 택지로 이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 얘기인데, 비읍번의 맨 끝에 보면 단절지가 현상이란 말이 나와요. 단절지가. 그럼 이 단절지가는 뭐냐면, 이거 그래프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할게요. 만약 어떤 도시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의 지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심부가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싸진다고 그랬죠. 이런 현상을 나타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지점에 한계지가 있다. 요 지점이 한계지다. 그럼 한계지라는 건 그 용도로 사용되는 마지막 땅이라며요. 그럼 요 한계지에서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럼 얘가 택지 한계지를 말한다면 여기서는 택지로 여기까지만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택지와는 다른 용도인 예를 들면 농지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의 지대곡선이 이와 같이 택지와 농지로 용도가 바뀌어도 이와 같이 연속된 곡선으로 나타날 거다? 그럴 리가 없죠. 왜? 용도가 바뀌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왜? 여기는 택지 한계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택지로 이용되는 땅이에요. 그럼 택지로 이용되는 땅 중에 가장 가격이 싼 땅이라도 누구보다는 비쌀 거예요? 농지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 곡선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택지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새로운 곡선을 다시 갖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한계지 지점에서 토지의 가격은 연속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단절이 생기는 거죠. 단절. 이런 현상을 단절지가 현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비읍번의 두 번째 줄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한계지에서는 토지 용도가 바뀌니까 한계지와 그 주변 농경지는 지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토지 가격이 연속되지 못하고 단절이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단절지가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한계지화 된 거 가지고 지문 5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내봤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다 5 묶어서 잡다구리한 거 하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단독해서 따로 하나 5개 지문 구성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7번에 있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죠. 직주분리는 개념 정리할 때 누구랑 혼동하지 마시자. 주거분리랑 혼동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과현상의 결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었던 주거분리하고 직주분리는 혼동하시지 마셔라. 그래서 직주분리는 뭐였어요? 직주분리는 직장은 도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외곽에 두는 현상.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데 집은 천안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직주분리죠, 뭐. 직주분리. 그러면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집을 천안에다 구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에서 강남에 집값을 못 구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천안 집값도 싸져갖고, 아니, 비싸져갖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이랑. 그래서 니은의 원인 보시면 B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도심 지역이 집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뭐 집값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애는 아토피가 심해갖고 뭐 도심에 살면 공해가 심하고 이러면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럼 애기 때문에라도 외곽으로 나와서 이사 가겠죠. 그걸 뭐 도심의 환경 악화. 그 다음에 출퇴근할 만큼 교통이 발달하니까 그 지역에다 주거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천안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KTX 때문에. 40분이면 서울 들어가잖아요. 서울역까지.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로. 그 다음에 D번하고 2번을 묶어서 도심이 살던 데가 재개발되면서 주택이 철거됐어요. 그러면 집을 근처에서 못 구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외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도심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부러 외곽으로 밀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도시 주변에 신도시 같은 거, 국가 신도시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을 외곽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직주분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원인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결과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럼 도심 공동화 현상은 그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도심 상주 인구의 감소 현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상주 인구라는 건 낮에도 일할 때 그 도심에 있고 밤이 될 때도 도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거지를 어디다 뒀으니까? 외곽에 뒀으니까 밤이 되면 퇴근하느라고 다 도심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심에는 밤에는 인구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 현상을 뭐란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밤이 되면 다 외곽으로 빠져나오니까 도시에 상주하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인구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도심 공동화 현상. 그 다음 B번에 외곽 지역은 어차피 생활권은 회사가 있는 도심 쪽이고 외곽에선 잠만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에다가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 같은 건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만 있는 주거지역만 있는 침상도시, 베드타운 같은 게 형성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도심 고동 비율이 높아진다. 대단한 얘기 아니고 이렇게 외곽에 주거지가 갖고 있으면 아침에는 출근하느라고 도심으로 들어가야겠죠. 밤이 되면 퇴근하느라고 외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도심과 외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두고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D번 외곽 지역이 개발되면서 집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걸 직주분리의 원인과 결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겠다? 다음은 직주분리의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잘못된 걸 고르세요. 그래 놓고 1번 도심의 환경 악화, 2번 도심의 집가고, 3번 교통의 발달로 인한 출퇴근의 유리, 그 다음에 뭐 4번 도심의 재개발로 인한 주택의 철거, 5번 외곽의 침상도시화. 문제에서 원인 물었죠, 원인. 근데 침상도시가 만들어지는 건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래서 원인 결과 혼동시켜 물어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직주 접근은 반대 현상이죠. 외곽에 있던 주거지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 도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회귀 또는 리턴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원인은 외곽으로 나왔던 이유를 거꾸로 다 뒤집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A번에 도심으로 주거용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만큼 기존에 있던 주거로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저층 아파트 같은 걸 다 부시고 새로운 고층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15층 뭐 이런 거 다 부시고 30층, 40층 아파트로 다 바꿀 테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 다 부시고 새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심의 건물이 좀 더 젊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도시 회춘 현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얘는 장난칠 때 원인 결과 갖고 장난치니까 봐두시면 돼요. 시험에 낼 게 마땅히 없어요, 얘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면 개념들 정도만 잘 챙겨두시면 되고. 개발은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이따 보시고 먼저 관리를 먼저 볼게요. 관리. 책에 525페이지를 가시면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관리 있습니다. 관리는 일단 525페이지는 개념이나 필요성은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내는 건 한 페이지 넘겨서 526페이지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관리를 그 영역에 따라 분류했을 때 관리를 그 방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구분하라고 돼요. 구분하라고. 그래서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5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 기술적 관리. 두 번째, 경제적 관리. 세 번째, 법률적 관리라고 하는 세 가지 관리 형태가 있다는 거죠. 공부하실 건 개념하고 그 내용. 개념하고 내용, 개념하고 내용.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 개념부터 보시면 1번에 기술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생길 경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건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에서 감가 요인이라는 거 배웠어요. 감가 요인. 그 감가 요인이 하자예요. 그럼 감가 요인에는 세 가지 있었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 중에서 물리적 감가는 어떤 것들? 노후화나 파손, 마멸, 손상. 그래서 부셔지는 것들.
그다음 기능적 감가는 형식의 구식화, 설계 불량, 토지와 건물의 부적합, 또는 뭐 설비의 부족. 그래서 겉보기는 멀쩡한데 제기는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낡고 부셔지거나 또는 얘기한 기능적 감가 같은 게 생기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뭐란다? 이걸 기술적 관리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관리. 그래서 기술적 관리에는 개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내용, 이런 기술적인 조치들에는 청소해야겠죠. 위생관리. 설비를 직접 운전해야 될 거예요. 설비관리. 불안나게 방제, 그 다음에 도둑 안 들게 방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보안관리. 그 다음 어디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겠죠. 보존관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다? 기술적 관리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 다 건물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토지에서 유일하게 관리의 내용으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토지의 경계를 측량을 해서 그 경계를 확정하는 활동이, 토지의 경계 문제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니까 법률적 관리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로 분류한다? 기술적 관리로 분류한다 라고 시험에 2번 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경제적 관리는 1번에 있는 것처럼 수익을 관리하는 거예요. 수익. 그러니까 얘는 돈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 관리하는 것들에는 2번에 있는 것처럼 회계 관리하고 인력 관리하고 손익분기점 관리하는 것들이 경제적 관리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고. 3번에 있는 법률적 관리는 1번에 있는 것처럼 법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거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적이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법률적 관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활동.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거를 달랑 2개 써놨는데, 법률적 관리의 내용 속에는 권리를 분석을 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를 조정하는 절차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나 권리의 조정.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 계약 관리.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법적인 제한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활동들 다 통틀어 뭐라 본다? 법률적 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이거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관리 활동을 하는 걸 법률적 관리라 불러요. 그럼 시험 문제 제일 단순하게 되면 다음 중 관리 내용 중에서 기술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골라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의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을 묻거나 그 내용을 묻거나. 두 번째 527페이지는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업무 범위. 업무의 범위.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하는 걸 관리라고 하느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3가지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자산관리는 구분할 때 그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걸 자산관리 또는 에셋 매니지먼트, 그래서 AM이라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자산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1번에 있는 것처럼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가장 적극적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요 내용 속에 뭐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건 산다는 거죠. 또는 매각, 사고 파는 것도 직접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분석이나 자산가치 평가 등을 통해서 투자할지 말지까지도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 범위가 다양한 걸 두고 뭐란다? 자산관리.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은 결국 부동산을 뭐하고 사고, 취득,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할지 말지 이런 것들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관리자의 업무 영역 속에 포함시킨다면 이걸 자산관리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정 자산, 즉 특정 부동산의 운영만을 담당하는 걸 부동산관리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PM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이 시험에 2번 정도 출제됐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 부동산을 대신 임대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업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방에 있어요. 천안보다 더 밑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와갖고 임차인이 집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 가기가 귀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중개사분들한테 이 부동산의 관리를 대신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개사분이 그 건물에다 자기 전화번호 적어서 광고도 내고, 그래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임차인을 직접 관리하는 것도 중개사분이 대신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누가 대신 받아요? 그 중개사분이 대신 받아요. 그래서 지출할 거 지출하고 남는 거 내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죠. 그리고 어디 고장나고 그러면 그에 대한 고치고 이러는 시설관리마저도 그 관리자가 대신 해주고 있는 상태를 두고 뭐란다. 이걸 부동산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1번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또는 재산 관리라고도 하고, 얘는 임대 관리 또는 수지 관리의 측면을 의미한대요. 그럼 임대 관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임대업을 남한테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 마케팅을 통해서 모집하고 관리하고 수익과 지출 통제하고 어디 고장나면 고치는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요 시설 관리만을 떼어서 뭐라는 거예요? FM, Facility Management라고 해서 FM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 관리는 개념, 부동산 시설 자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소유자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니까 설비나 기계를 직접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도둑 안 들게 방범, 청소하고 환경, 그럼 아까 어떤 거라고 분류했던 것들, 관리의 내용 중에서 기술적 관리라고 분류했던 것들이 다 어디로 분류되는 것들이에요? 시설 관리로 분류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 구별하라고 낼 거 아니에요? 구별하라고. 그럼 구별할 때 얘랑은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쉽지 않으니까 가장 관리 범위가 넓어서 적극적 형태의 관리인 자산 관리와 가장 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좁아서 소극적 형태의 관리라고 하는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셔라? 구별하셔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게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구별 잘 하시면 되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리긴 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 두 개는 구체적 내용까지 정리하셔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의 방식에 따른 분류는 그냥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관리 주체가 누구냐. 관리 주체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소유자가 직접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자기관리 또는 자가관리 또는 직접관리라고 부르는 거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한테 따로 맡겨서 관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위탁관리 또는 간접관리, 또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결합을 해서 영역을 정확하게,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나눠서 일부는 소유자가 하고 일부는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두 개가 결합된 걸 혼합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낼 건 책에 보니까 뭐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장단점 공부하라고 돼 있죠. 뭐. 장점과 단점. 제일 좋은 방법은 책에 나와 있는 걸 싹 다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다 외워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어차피 이대로 내는 보장이 없으니까 틀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장단점을 읽으실 때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을 때 이런 장점과 단점, 전문가한테 위탁했을 때 이런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장점과 단점들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시험에 특이하게 제일 많이 냈던 건 그 혼합관리의 단점 중에서, 혼합관리는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나눠서 일부는 소유자가 직접 하고 일부는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라고 시험에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럴듯한 말 같은데, 관리자가 2명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어떻게 해요?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단점으로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는 똑같은 지문이 3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게 단점이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따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걸 다 하나로 묶어.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지문만 다르게 해서 얘에서 1개, 뭐 얘에서 2개, 뭐 얘에서 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묶어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야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다 섞어서 내는 문제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어렵게 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옆에 529페이지 나와 있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는 그 1번에 있는 임대차 활동에서 2번에 있는 임차인의 선정 기준하고 3번에 있는 임대차 유형 이 두 개는 좀 같이 정리해 두세요. 왜냐면 이게 용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그 용도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는 임대인이에요. 근데 그 임대부동산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임차인을 아무나 들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차인을 선정할 때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공간이니까 얘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다 쫓아내면 손해나잖아요. 그 임차인을 선정할 때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유대성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볼 테고, 두 번째는 매장용 부동산은 얘가 돈 버는 임차인이니까 그 버는 돈이 많을수록 임대료도 잘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 매상고가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테고, 세 번째 있는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용도와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하려는 용도가 잘 부합해야만 그 용도로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의 적합성을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선정 기준이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그 밑에 임대차의 종류도 이게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내요. 그래서 얘는 임대료, 즉 월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월세를 낼 때 내가 임대인한테 준 월세 속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월세를 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조임대차라 부릅니다. 조임대차.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에서? 주거용에서. 두 번째는 순임대차는 내가 납부한 임대료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임대료만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용이나 세금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뭐 순임대차.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얘는 주로 어디서 쓴다? 공업용에서 활용합니다. 세 번째 있는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기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입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매장용 부동산에서. 그럼 지금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밑에 표 하나 있죠, 표 하나. 계산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표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과 임대차의 종류를 엮어서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선정할 때 뭘 기준으로? 유대성. 그 다음에 임대차의 방식은 조임대차. 그 다음 매장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선정할 때 돈 많이 버는 매상고 살펴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는 비율임대차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선정할 때 그 용도가 얼마나 적합하냐라는 적합성을 따지고, 그에 따라서 임대차의 유형은 순임대차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뒤죽박죽 섞어갖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문제가 나왔던 건 좀 넘기셔서 기본서에 어디를 가보시냐면 554페이지를 가보시면 554 가시면 20번이나 21번처럼 되면 진짜 쉬운 문제 준 거죠. 그러니까 20번과 21번은 공통적으로 다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임대차의 영역에 따른 분류. 그 자산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구별하라고 된 거. 그럼 20번 한번 봐요.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그래서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재투자 결정하는 거 혼동될 수 있는데, 세 번째 점에 있는 매입 매각 관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자산관리밖에 없습니다. 자산관리. 그 답은 1번. 그럼 이렇게 내는 출제자의 의도는 제발 좀 맞추세요. 틀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서 내는 거고. 그 옆에 23번 작년 문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1번의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 그럼 얘는 법률적 관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내용에 따른 분류를 낸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라는 건 부동산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거다. 뭐 개념 다 나왔잖아요. 법 나왔으니까. 그럼 1번은 맞는 거고. 2번 시설관리는 FM이라 부르는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시설관리는 어떤 관리를 했어요? 부동산 시설을 단순히 운영하고 유지하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한다.
그럼 개념 제대로 설명한 거니까 이것도 맞았고. 3번 자기관리는 전문관리 또는 위탁관리에 비해,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죠.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자기관리를 묻고 있잖아요. 자기관리.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 그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에 대한 내용은 나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밀 유지에 그만큼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내 거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이 그만큼 신속한 건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럼 장점 제대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 4번에 있는 임차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증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그럼 얘는 임대차의 유형 중에 비율임대차라고 그러죠. 그럼 얘는 임대차의 종류 부른 거잖아요. 종류. 그리고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 그럼 얘는 경제적 관리를 묻고 있는 내용에 따른 분류죠. 그럼 경제적 관리면 돈 관리하는 거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수익 관리하는 거. 근데 구체적 내용 보니까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는 기술적 관리로 설명했었죠. 그럼 답은 5번. 그럼 이렇게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나름 어렵게 내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봐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관리는. 그러니까 틀리시지 말란 얘기예요. 잠깐만 쉬었다가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시간 좀 오래 걸린다는 개발 가보셔야죠. 그래서 503페이지 가셔서 개발에 대한 것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 쉬었답니다.